서구 사회 사람들이 이제 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거의 가능합니다. 그것도 꽤 풍족하게 가능합니다. 소득 대체율이 거의 70% 되니까요. 그것도 자기 생애 평균의 소득이 아니라 자기 퇴직하기 직전 소득의 한 70% 정도 되니까 그걸 어떻게 이루었느냐 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노후 준비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적게 모아둔 자산을 아무리 잘 굴려봐야 안 놉니다. 큰 덩치면 조금만 굴려도 소득이 나오지만요. 덩치가 작으면 아무리 열심히 많이 굴려도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이 사람들이 참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오해라는 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요. 노후의 시장은 되게 넓습니다. 지금 55세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90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0대, 80대, 90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노후 시장은 빈곤하다고 그래요. 빈곤합니다, 당연히. 연금도 준비 안 되어 있고, 그 어려운 시기를 살은 사람들이죠. 빈곤합니다. 이 시장을 보고 빈곤하다고 하면은 잘못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런데 5060의 시장을 보면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왜냐하면 올해 국민연금을 새로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급액은 103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과 5, 6년 전만 하더라도 뭐 평균 60만 원이니 뭐 50만 원이니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 국민연금을 풀로 받는 세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올해 받는 사람들은 88년에 국민연금이 도입되었으니까요. 이제 풀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세대들을 보니까 처음 개시하는 연령들의 평균 금액이 103만 원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노후를 형성할 것이고, 이 사람들의 노후 시장은 그래도 이쪽 70, 80, 90에 비해서는 훨씬 노후 시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서 첫째 봐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노후 빈곤율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7, 80대 이야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의 5060의 미래의 우리나라의 은퇴 시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우리나라의 5060은 노후 빈곤율 그거보다 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연금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이 이제 차곡차곡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한 10년, 15년 지나면은 자동스럽게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한 선진국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비교를 해놓고 야, 노후 빈곤율, 상대소득 빈곤율이 엉망이네,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나라 연금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노후 시장에 편입되면서 이런 부분은 이제 많이 축소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70, 80, 90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과 50, 60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완전히 구분해서 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 60 같은 경우에도 되게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산업화 세대 직장을 거의 대부분 보냈기 때문에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산업화 세대에서 직장을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겪었던 것이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걸 다 겪었습니다. 여기에서 낙오한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의 소득이나 자산이 확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한참 성장을 하는 시기에 계속 위너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자산을 투자하거나 직장에서나 이런 사람들은 많은 돈을 그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돈을 모으게 되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돈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도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여기 그 어려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노후 큰일 났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 위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앞으로 시니어 시장이 꽤 괜찮겠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노후 시장이 이렇게 세분화해서 봐야 됩니다. 70, 80, 90은 또 따로 떨어져서 봐야 되고요. 50, 60 시장 중에서도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이 중에서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한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넉넉한 계층이 있고 이렇게 좀 양극화된 모습 그렇게 보는 판단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예를 들어 5060 중에서도 자산을 모은 계층 이런 계층이 그게 이제 자산관리 업무죠. 이 사람들은 자산을 많이 모아놨으니까 이제 자산관리업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도 이런 쪽으로 정확하게 타겟을 보아야 가능한 그런 시장으로 좀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서베이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서울 지역, 전국 지역 다 다릅니다. 그 이제 적정 생활비하고 최소 생활비가 있는데요. 적정 생활비 기준으로 하면은 전국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이게 자기의 적정 생활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적정 소득으로 하려면은 세금을 감안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죠. 한 10% 더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전국 평균으로 적정 생활비 본다면은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세금 떼고 나면은 내가 한 280만 원 이 정도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전국 평균의 적정 생활비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340만 원에서 내가 세금을 더하게 되면은 대략 한 360, 70 이 정도입니다. 소득으로 본다면은. 그 정도가 적정한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울 지역은 아무래도 도시 지역이니까 그게 좀 더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생활비는 대략적으로 제가 보면은 어느 각 지역 파트로 이제 조금은 다른데요. 대략적으로 서베이해서 사람들 나타난 거 보면은 최소 생활비는 적정 생활비 한 70%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치 전국 평균으로 해서 대략 한 280만 원, 대략 그냥 넉넉하게 300만 원 보겠습니다. 그거의 70% 하면은 한 210만 원 이 정도가 최소 정도 생활비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을 본다면은 한 300, 한 70, 80 이 정도 되는 것에서 한 70% 정도가 최소 생활비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기초연금 우리가 지급할 때 기준되는 그 소득하고 그 200만 원대이거든요. 230만 원 아마 그 근처일 텐데요. 아마 거의 그렇게 보더라도 그 비슷한 수준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이전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좀 바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 사람들이 이제 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거의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공적연금하고 기업들에서 하는 우리로 치자면 퇴직연금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후 준비가 다 가능한데요. 그것도 꽤 풍족하게 가능합니다. 소득 대체율이 거의 70% 되니까요. 그것도 자기 생애 평균의 소득이 아니라 자기 퇴직하기 직전 소득의 한 70%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 같은 꽤 많은 소득이죠. 그걸 어떻게 이루었느냐 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은 노동시장에 있는 시간이 깁니다. 우리가 60대 또 일해야 되나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평생 일만 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오래 일합니다. 거의 한 40년 정도 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국가적으로 제도를 비교할 때는 그 공적연금의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0% 이런 것이 40년 가입했을 때 가정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60년대생 40년 직장 다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길어봐야 33년, 35년.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졸업 안 하신 분들이 이제 겨우 한 40년 정도, 이 정도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졸 비율이 한 70% 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하면 이 기간이 훨씬 짧아요. 그래서 노동시장에 있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노후 준비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60에 정년이 됩니까? 보통 55세, 53세 주된 직장에서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임시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소득이 확 줄어들게 되죠.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자녀 관련된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면은 그냥 숫자로 단순히 셈을 해봐도 노후 준비가 상당히 팍팍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적게 모아둔 자산을 아무리 잘 굴려봐야 안 놉니다. 예. 큰 덩치면은 조금만 굴려도 소득이 나오지만요. 덩치가 작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많이 굴려도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이 결국 우리도 서구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있는 만큼 우리도 노동시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3세, 55세, 그 다음에 내가 25년, 30년 일했다. 이걸로는 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35년 이상은 어디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놔야 그래도 내가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조금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한 25년, 27년을 내가 근무를 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저도 한 33년, 4년 정도 근무했는데요. 저도 이거 안 하고 저도 한 40년 정도로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 정도 이렇게 근로소득 기간이 되어야 그래야 노후 준비도 이제 가능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00세 시대잖아요. 70대 중반에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더더욱이 그런 환경의 변화에 대해 그런 적응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나라 재취업 시장이 아주 열악해요. OECD 국가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재취업을 하려니까 사람들이 힘들죠. 근데 이게 지금 주어진 환경입니다. 저도 참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방법도 그런데 우리가 일단 선진국이 아니고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좀 일어난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GDP가 한 3만 3천 달러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이제 그리고 5천만의 인구고요. 이 정도 경제 같으면은 그래도 국가에서 어떤 국민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은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내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서구 노동시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 있는 기간이 짧은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거기에다가 자녀에 관련된 비용까지 빼버리니까 노후 준비가 내가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자녀에 관련된 비용, 결혼 비용이 주로 크죠. 그걸 내가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노동시장에서 조금 더 오래 있게 하는 것. 내가 자격증을 공부를 해서 재취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국가도 이런 부분은 이제 많이 관여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저는 우리가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1인당 소득 3만 3천 달러 플러스 여러분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두 개만 합쳐도 여러분들이 노후에 극단적인 위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을 하시지 않은 게 좋고요. 다만 내가 노후에 여유 자금이나 어떤 부분을 좀 버퍼를 해서 마련하기 위해서라면은 내가 재취업이라든지 근로기간을 좀 늘려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훌륭하게 주택연금을 통해서 활용하면은 좋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국가가 이제 관여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직업을 국가가 보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을 안 들고 막 이렇게 어렵게 계속 자기의 소득이 낮은 소득에서 막 견뎌내면서 사는 것을 저는 자린고비에 비유를 하는데요. 주택이라는 것을 떡 매달아 놓고 보고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간장만 자꾸 먹고 이거 쳐다보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계시지 말고요. 그걸 일종의 영목이지인데요. 그런 주택연금 형태로 해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출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이게 나중에 역복리 효과로 내가 차익 금액이 막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가입하시는 것보다 내가 한 70대 넘어가서 가입하시면은 상대적으로 받는 금액도 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역복리 효과도 덜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낫지 않나 생각되고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연금 가입 연령 보면은 아마 72세, 73세 이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택연금을 좀 간주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소득으로 좀 60대 이제 준비하시고 노동소득으로도 60대 생활을 보내신 다음에 70대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받고 국민연금을 받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아마 제가 보니 기본적인 소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정 소득은 충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낮은 소득, 저소득자에게는 지급액을 더 많이 줍니다. 국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꼭 내가 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 남겨줘야지 뭐 이런 생각 절대 하시지 말고요. 이걸 소득으로 캐시플로우 현금으로 전환하시면은 아주 좋은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전에 일본 사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사람은 집 필요 없다 주식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재미있게도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은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피터 린치는 주식 사기 전에 개인들은 집부터 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택이라는 것은 소비재와 투자재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아시다시피 내가 거주하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니까요. 이런 자산이 잘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주택 무슨 물건을 가지고 있든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지만요. 주가 급락하면 다음날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런데 주택은 30년 동안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고정을 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장점은 주식은 떨어지면 놀래서 팔아버리는데 주택은 아무리 가격이 급락해도 팔지 않는다. 이게 피터 린치가
이야기한 아주 센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오래 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집으로도 살면서 돈을 벌었네. 내가 20년 동안 살았는데 내 집값은 더 올랐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영목이제로 해서 이제 주택을 캐시플로우로 만드는 것이죠. 그 제도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주택이라는 큰 사이클로 가지고도 여러분들 생애자산 관리의 한 축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